김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의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3496님께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참사입니다. 세월호도 그렇고 왜 아무것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없는 걸까요? 라는 메시지 주셨는데요. 좀 기다려보죠. 네. 3496님이 쓴 글이 다 우리 국민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유지만 기자는 여름 휴가라고요? 예, 지금 휴가 중입니다. 회사도 안 나가고 있죠? 예. 방송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왜. 예. 이왕 나오신 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서울대와 부산대, 고려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은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어제 여야가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이제 오늘 확정이 됐는데 결정 합의를 보고 나서 하루 만에 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지금 압수수색 장소로 거론되는 곳만 해도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고려대학교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운용사, 그다음에 부산시청도 압수수색. 네, 부산시청도 했고요.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 일가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웅동학원, 예. 사학재단도 같이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한 대여섯 군데 되는데 일단 오늘 압수수색한 건 검찰의 입장은 검찰은 이제 국민적 사안이 워낙 높은 관심이 워낙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예, 들어요. 그거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이 압수수색 배경을 놓고 나온 분석 중에 하나가 법무부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었는데 그건 그 이제 대검이 결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검찰에서도 이제 대검의 보고는 이뤄졌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이후에 법무부에 보고를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 내지는 제가가 이제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게 결단이 있었다라는 표현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할 때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수 2부에서 지금 재배당이 됐는데요. 특수 2부의 고영곤 부장 그리고 이제 반부패 한동훈 차장 그리고 이제 지검장 이렇게 이제 보통 그 보고 라인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뒤에 집행을 할 때는 이런 지검 같은 경우에는 차장선에서 보통은 그 결재가 이루어지거든요. 뭐 너무 당연한 일이고 대검은 사실상은 보고 라인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대검에 있죠.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모르진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사실은.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압수수색하는데 검찰총장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거죠. 그 오늘 그 3차장 브리핑도 보면 통상적으로 집행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후에 법무부에 보고한다라는 표현을 굳이 쓴 이유가 우리가 보고는 사전에 하지 않았다. 보고는 사전에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니까 보고는 하긴 했는데 사실상 결재 라인은 있지 않았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았는데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느냐.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국 후보자가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밝혀온 만큼 조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한번 검증해 보겠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마 야당에서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찰 수사가 혹시 조 후보자의 면죄부 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점, 압수수색의 시점 때문에 경찰이 정치적으로 어떤 스탠스냐 이런 부분이 좀 관심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의 경우가 된다면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 내지는 뭐 견제 정도로 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면죄부를 주려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후자는 조금 이제 검찰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를 온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의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은 이제 차후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부분도 딱 확답을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은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 뭐
좀 이런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우리의 수장 자리에 앉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예.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추후 청문회가 진행되고 아마 수사에 착수가 될 텐데 그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 이렇게 봅니다. 사실 조국 후보자가 계속 강조하는 사법개혁. 그 사법개혁의 사실 핵심이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 핵심 중 하나가. 그리고 그 검찰개혁의 또 핵심은 검경수사권 분리일 것이고 결국 검경수사권 분리는 검찰의 칼을 일부는 뺏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뺏기기 전에 칼을 빼든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압수수색이라는 게 특히 이런 시점에 압수수색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조국 후보자뿐만 아니라 조국 후보자 일가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찰이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셈이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 만약 임명된다고 해도 지금 현재 고소고발건이 10건이 넘는 상황인데 그렇죠.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상태로 장관직을 수행해야 된다는 좀 부담감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 한국일보 기사 제목이 8월 26일자 기사네요. 조국 개혁안 발표에 누가 누구를 개혁하나 일선 검사들 냉소. 이게 타이틀이거든요. 취재 좀 해왔습니까 검사들? 어떻게 정말 이런 반응이든가요? 누가 누구를 법조 일각에서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맞는데요. 예. 그게 이제 검찰이 그걸 압수수색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던진 거죠. 예. 적어도. 오늘 조국 후보자 압수수색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 걸로 아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이런 수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검찰 개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당초 원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좀 얘기가 있었는데 출근을 하면서 이제 간단한 입장을 좀 밝혔고요. 그 후보자 측에 따르면은 조국 후보자는 압수수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조국 후보자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 와중에 보수 유튜버들 또 언론사들이 과도한 취재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의 모친 집 앞에까지 가서 촬영을 한다든가 조국 후보자 차량이 집에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왜 속보로 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 지금 질문은 사퇴해야 될지 말지. 예,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먼저 말씀하시죠. 저는 청문회 이유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자. 예. 저는 사실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관계는 맞으나 위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를 부정하게 된다. 예컨대 딸이 그와 같은 논문을 쓴 적도 없고 그걸 통해서 입학에 이용한 적도 없다. 혹은 펀드에 투자한 적도 없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걸로 끝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임명되시고 나서 사법개혁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사실관계는 맞으나 나는 그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위법하지는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은 좀 다른 얘기죠.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사실 그 지점이거든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너 이 법 위반했구나. 이제 비난하고 이제 비난하는 행위가 이제 이어지겠지만 법을 아는 사람이 그와 같은 법의 테두리를 살짝 벗어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게 더 화가 나고 분노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경우가 좀 사실 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제기되는 것은 조국 후보자 본인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인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본인이 분명히 충분히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정황이 드러난다면 모르겠으나 지금은 의혹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관영 논리적으로 맞느냐. 그래서 정의당 입장도 유지만 기자하고 똑같은 건데 좀 지켜보자 청문회를. 그래서 저도 이제 청문회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 저도 취재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듣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취재 경쟁이 좀 과열된 부분 측면이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조국 후보자가 그만큼 큰 이름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따라오는 것이라고 좀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 현재 지금 국민적 분노 내지는 여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는 조국 후보자가 법을 위반했지 않았냐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한 거. 어느 지점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혹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 부분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청문회 이후에도 여전히 조국 후보자의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청문회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워 정신병원에 감금하려고 했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과 아들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뭐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까? 예,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박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조국이 입에 익었네요. 예, 너무 익숙해져서. 박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과 아들이 이제 출석을 해서 이제 최후 변론을 했는데요. 이제 그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께 죄송하다. 그리고 조만간 돌아가신 모친의 3주기가 다가오는데 그때 묘소에 찾아뵙고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정상 참작을 해달라는 식으로 이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게 뭐 그동안 기사로도 많이 나왔고 예. 또 언론 TV 방송에서도 다큐 같은 데서 다뤘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자식들이 왜 이렇게 어머니한테 모질게 굴었을까?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들거든요. 예. 이제 이 혐의가 뭐였냐면 이제 어머니를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구급차에 억지로 실어보내서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했다. 뭐 이런 혐의들이었거든요. 예. 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제 아들이 한 검찰 진술 조서를 보면은 그 박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자녀들에게 너희에게 줄 돈 50억 원을 너희 엄마한테 다 줬다. 그렇기 때문에 난 너희에게 줄 유산이 없다. 엄마한테 받아라.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진술이 나와요. 결국 돈입니까? 결국 돈이 아니냐라는 추정을 좀.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이 오히려 어머니를 학대하고 좀 가혹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변호사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유죄가 나왔었죠? 1심에서는 이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고 사회봉사에 120시간 명령을 했죠. 네. 그 유죄가 나온 이유 원인은 뭐죠? 일단은 피해자 모친의 유서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이 혐의는 이제 강요죄에 해당이 되는데 강요죄는 말 그대로 이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어떤 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여기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하면 뭔가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데 지금 끝까지 그 피해자 모친의 유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끝까지 버티려고 했지만 응급차에 묶여서 끌려가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거든요. 분명히 버티려고 했다. 즉 의사가 없었다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차에 실려갔다라고 한다면 강요죄는 충분히 성립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을 1심 재판부에서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2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심도 사실 일단은 이 유서 부분이 이 유서의 어떤 진정 성립이라든가 어떤 진위 여부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일단은 그 행위 자체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양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도 유무죄가 달라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10대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 한 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이것도 무슨 일입니까? 예, 이게 참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10대 중고등학생 11명이 지역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여자아이 한 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및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말부터 5월까지 수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고요. 이들이 이제 영상을 찍고 부모나 주변에 이르면 더 해코지를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한 정황도 나왔고요. 그래서 4명은 구속 기소가 됐고요. 4명은 불구속 기소가 됐고 3명은 소년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사람들은 왜 불구속된 겁니까? 지금 보니까는 성폭행에다가 영상까지 찍고 협박까지 한 건데 상당히 중죄인데. 근데 이제 이게 구속 사유를 보면 어떤 이 범죄의 중함이 사실 구속 사유 판단 여부는 아닙니다. 사실 그 구속 사유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주거 부정, 주거가 이제 명확치 않은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인멸,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도주 우려, 이 세 가지인데 주거 부정이 없는 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10대 학생들이기 때문에 10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가정이 있고 했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국민들이
가끔 이런 그 분노하는 사건에서 예. 구속이 왜 안 됐느냐라는 사실 그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는데 구속 사유가 이와 같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피해 학생 상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게 사건 자체가 시작이 된 게 이 피해 학생이 학교에 하도 출석을 하지 않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다가 이 사건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 11명까지 가해자가 늘어난 상황이었는데 현재 이제 병원 치료를 했는데 이제 우울 증세는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겠죠. 이 지금 정확한 보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뭐 다른 성폭행을 당한 뭐 정황도 좀 나온 것 같아요. 11명 이외에도. 트라우마 치료가 좀 필요한 거예요. 트라우마에 이미 시달리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지금 피해자 변호를 지금 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피해자 그러니까 성폭력과 관련해서 일단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됩니다. 잠도 못 이루고 계시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생활도 안 됩니다. 직장이나 학교 특히 학교를 제대로 수업을 못 나가고 있고 오직 분노만 남아서 이 피해자 이제 가해자를 어떻게 하면 처벌할지에 대해서 매일같이 그 진술 이제 매일같이 본인의 일기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검찰 측에다 제출할 내용의 서면들 작성하는데 하루 뭐 몇 날 며칠 꼬박꼬박 세서 그 작성하는 데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진짜 그 피해자들이 겪는 이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가히 상상을 넘어서는 범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미성년에 대해서 처벌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죄가 늘어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던데 그 국회에서 조금 일을 좀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해놓고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좀 지켜봅시다. 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